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희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는데 북한은 동시다발적인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분단 뒤 처음으로 해상 북방 한계선 NLL 남쪽에 탄도미사일을 쏘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발사했습니다. 네, 우리 군의 대응도 강경해졌습니다. 초긴장 상태 속 우리의 안보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10, 25, 그리고 100). 북한이 2일 단 하루 새 10시간 동안 10곳에서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포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NLL 북쪽 공해상에 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하며 대응했는데 이튿날 북한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까지 발사했습니다. 정상 비행은 실패했다는 분석이지만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황에 놓였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엔 한반도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2일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NLL 이남 26km, 속초에서 57km, 울릉도 167km, 기준선에서 22km인 영해에서 상당히 근접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 영토를 겨냥한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입니다. 울릉도엔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큰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행정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NLL 남쪽에 떨어진 SRBM은 190km 정도 비행했습니다. 울릉도를 정조준하고 1분 정도만 더 날아갔다면 직접 타격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로 북한의 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서북쪽, 속초 동쪽에 미사일 낙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남측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도는 20km 안팎으로 낮았는데 우리의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합니다. 같은 날 고성군 일대에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고 원산, 피형군 등지에서 25발가량의 미사일을 쏘는 등 10시간 가까이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서 공군의 F-15K, KF-16이 출격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 2발, 스파이스 2000 1발을 발사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쏜 미사일 탄착 지점과 비슷한 NLL 이북 공해상 지점에 쏘았습니다. 합참은 비상 경계 태세를 격상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시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일 오전 7시 40분쯤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비행거리는 76km, 고도 1920km 정도,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됐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7형으로 우리 군은 추정했는데 추진체와 탄두부까지 단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ICBM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7번째로 3월에 이어 또 화성 17형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행했다면
일본 열도 상공을 넘겼을 수도 있었던 상황. はい、先ほど NSC 国家安全保障会議開催をいたしました。今回のミサイル発射されたミサイルの一発は ICBM の可能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改めて私の方から情報収集分析を指示をいたしました。詳細についてはこの後防衛省の方から説明をさせます。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4일까지였던 연합공중훈련을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박정천 부위원장은 3일 밤 담화를 통해 한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담화 직후 북한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또 쏘았고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80여 발의 포사격도 감행했습니다. 4일 낮엔 북한 군용기들이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시위 비행을 하고 공대지 사격까지 이어갔습니다. 한미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 구형까지 포함한 전투기들로 맞불을 놓은 건데 한미의 훈련 연장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고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 전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과 중국의 당대회, 우리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격적이고 과감한 모양새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북한과 한미의 대결 구도에 군사 충돌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군산기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F-35B 외에도 FA-18, F-35A, KF-16 등 항공전력 24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한미연합공군의 전략적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북한은 바로 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도발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의무성 대변인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전쟁 각본, 북한을 겨냥한 도발적 훈련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억지 방어 훈련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방어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훈련을 두고 북한을 공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이 공격을 명분으로 삼아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악순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군사 도발 때마다 한미 훈련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9월 말 미국 항모 강습단이 동해에 진입해 연합훈련을 하자 보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저수지에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호국훈련 기간엔 수백 발의 포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9차례 위반했습니다. 과거엔 한미 연합훈련을 하거나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진입하면 위축되곤 했던 북한이 공세적으로 바뀐 겁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한미가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북한의 특수한 수단이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거라며 전술핵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로서 더 높은 강도의 더 높은 위협 수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행동을 또 보여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도발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을 맞대응 명분 삼아 핵무력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은 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는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자신들을 쳐다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전술핵을 앞세워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을 해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핵 군축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이번 도발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결국 파기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우리 군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NLL 북쪽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대응이지만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9.19 군사 합의를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막 흔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래 9.19 군사 합의 파기할게. 이러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건 한편으로는 북한의 강경파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고 그 후과로부터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이 동해 NLL 남쪽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은 무모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이 도발이 미 병력이나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며 비교적 담담한 입장을 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미는 SCM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단 뒤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등을 대거 발사한 뒤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두고 있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무모하다며 영내 위험성을 부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 NSC를 소집하는 등 긴급하게 대응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히 이제 NLL 이남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위협적인 게 분명합니다. 예, 위협적이지만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위협을 즉각적으로 한다면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가지게 되고 그건 또 위기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의 입장은 한층 단호해졌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장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결정됐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열린 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의 초점은 대북 억제력 강화에 맞춰졌습니다. 먼저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정보 공유와 위기 협의 등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 수단 연습을 매년 정례화하고 내년엔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No new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a permanent basis, but you'll see assets moving in and out on a routine basis. 하지만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엔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는 공동 성명에서 재차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은 최근 미 국방부가 공개한 핵태세 보고서에도 포함됐던 내용인데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표현이어서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김정은 위원장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인 데다 올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향후 행보는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진 최후의 전략적 수단이라는 핵실험. 관심은 언제 감행하느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고 반미는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행동을 역으로 억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 3기 체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자제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 북한이 대외 관계를 중국과 러시아로 중심으로 가져가는데 미사일 시험 발사와는 또 핵실험 좀 다릅니다. 이제 북한이 느낄 때 군사적인 필요가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제 판단의 지점들이 중요한 것이죠. 7차 핵실험을 해도 미국 중간선거에 별 영향을 주기 쉽지 않은 만큼 북한으로선 내년 이후를 겨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 도발을 한다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해를 맞아서 과거에 1월 6일 날 했던 방식으로 새해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7차 핵실험을 전개할 것인지 북한 입장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선 핵실험 못지않게 우려되는 게 국지적인 충돌과 그에 따른 확전 가능성입니다. 특히 서해 NLL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아마 서해 쪽에서 새로운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뭐 연평도 포격은 저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해 5도상에 대한 기습 공격이라든가 또 미사일 발사, NLL 무력화 시도 등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한반도는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 설전을 벌이며 대결 국면으로 치닫던 상황과 유사하지만 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대화와 협상은 예상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이끌어낼 방법은 없을까? 대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다 지난 얘기입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다 지난 얘기입니다. 예, 다 안 먹고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시적으로라도 연합훈련 유예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결정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한번 협의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한번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보자. 이런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압도적인 확장 억제 전개 등으로 당장은 북한의 핵 위협엔 맞설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입니다. EU 유럽연합이 지난달 3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하순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달 1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 대해 미국의 정치 시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잇따른 무력 도발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유엔 등의 강력한 제재 속에 고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자력갱생을 내세우지만 경제는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를 위해 산업 디자인 분야 발전과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다양화, 고급화해서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북한에선 창의력을 활용한 개발보다 모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상품 전시회에는 명품 소리를 듣는 해외 유명 브랜드 모양을 한 상품들이 등장했는데요. 짝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식, 우리힘,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북한의 산업 디자인 현 주소.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최대 국영 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상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진열대는 각종 신발과 의류, 가전제품과 식품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52가지 새 제품을 개발했고 이미 생산하던 제품과 합해서 140여가지 제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연말 경제 결산을 앞두고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자력 행색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만들었다는 제품들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와 똑같은 로고를 달거나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무늬의 가방이 포착된 겁니다. 향수병의 모양과 운동화에 들어간 줄무늬 역시 유명 브랜드와 꼭 닮은 모습.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디자인 모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90년도에 나온 인민 소비품 도안집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90년대에도 샤넬백도 있고 구찌 가방도 있고 버버리 모양의 가방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어떤 모범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지방에 배포하는 시스템이 지금도 사실 유지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외부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북한 당국. 창작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신 이들에겐 모범 도안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자료가 제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모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전 세계 새로 나온 브랜드들, 새로 나온 디자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내려준 정보의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전국 단위로 확산된 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북한의 산업 디자이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려로 해외 자료를 봤다고 언급합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우리 창작가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도안들을 내려보내주시고 참고 자료들도 많이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에도 해외 스포츠 브랜드를 보며 회의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가공식품의 경우 일찌감치 한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참고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즉석국수라 불리는 라면, 우리와 비슷한 포장을 한 제품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소비품의 품질 개선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 모방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나와서 좀 세련된 제품들을 카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위원장은 이토록 디자인 개발에 집중하는 걸까요? 여기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 체제를 독려하는 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 체의 정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려야 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내수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명품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 자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해마다 국가산업미술 전시회를 개최해 우수한 디자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소비품을 접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도안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고추장만 봐도 상표가 뭐 있어서 그런지 정말 별맛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따갑니다. 더 나아가 산업 분야별로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의복류나 일상용품, 식료품은 물론 경공업, 기계, 운송,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원색을 위주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좀 파스텔 톤의 가볍지만 좀 화려해 볼 수 있는 색깔 위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많이 생산내기 위해서 장식성도 없애고 직선적인 형태가 많았다면 지금은 곡선적인 형태, 좀 형태도 조금 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형태가 많이 볼 수 있고요. 디자인의 다양화와 함께 기술력 향상도 주목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발전될 수 있었던 분야는 포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은박이라든지 수지에다가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졌어요. 미감을 발전시킨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인쇄 기기와 인쇄 기술의 디지털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도 자체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출원했거나 등록을 대기 중인 상표는 105건이나 되는데요. 북한을 대표하는 유명 국제상표 대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을 거쳐갔다는 건 흥미롭지만 한계이기도 합니다. 현시된 도안들은 모두가 다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창작 방향과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집적인 지도로 창작 완성시켜 주신 도안들입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해 만들었다는 상표들인데요.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맨다는 가방 브랜드 소나무. 몸소 그 이름도 달아주시고 도 안에 소리과 설방울을 불어넣어도 특색 있는 상표가 될 수 있다고. 또 다른 학용품 브랜드인 민들레와 두루미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짓고 도안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들어낸 도안만 800여 종이 넘을 만큼 산업 디자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더 큰 목적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고, 그다음 북한도 경제를 가지고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요소들이 점점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미 글로벌화 세계화 진행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제품을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수 경제 활성화, 수출 경쟁력까지 염두에 두고 모방과 창작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북한. 자력갱생과 국산화를 통한 경제 발전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입니다만 한반도 평화를 염원,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이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바로 PLG 페스티벌인데요. 피스 평화와 라이프 생명의 땅으로 DMZ를 변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의 음악회입니다. 이혜영 리포터, 음악회 장소가 좀 특별했다고요? 네, 이 음악회는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비무장지대 DMZ 그리고 접경 지역 등에서 해마다 열리는데요. 이곳이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서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니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북한 쪽에도 이 노랫소리, 평화를 외치는 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저도 현장에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나 이 최북단 접경 지역 철원에서 평화의 합창을 들으니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현장과 함께 이제까지 PLG 페스티벌에서 어떤 무대가 펼쳐졌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피아노의 선율에 맞춰 펼치는 무용수의 우아한 춤사위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이 공연이 펼쳐진 고성 명파 해변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PLG 페스티벌이 열린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강원도의 5개 접경 지역군, 그래서 DMZ를 상징하는 장소를 고성, 화천, 인제, 양구, 철원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연이 아름답게 살아난 곳 혹은 역사적으로 상징이 있는 이제 전쟁이 치열했던 곳, 이런 장소를 찾아서 음악회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2019년부터) 접경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이어온 PLG 페스티벌은 올해 석 달 동안 21번의 공연을 펼친 대장정 끝에 지난달 29일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첫 공연은 고성의 기찻길에서 열렸는데요. 동해선철도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은 북한으로 향하는 열차가 2007년 시범 운행 이후 다음 운행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 대표 관악주자로 꼽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이곳에서 첫 무대를 꾸몄습니다. 전쟁 폭격으로 잔해만 남은 옛 철원 제1교회 터에서는 첼리스트 최하영의 연주가, 벽마다 총탄 자국이 깊게 새겨진 철원 노동당사에서는 가수 하림과 블루카멜 앙상블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공연 장소는 모두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곳입니다. 올해 공연은 철원 역사문화공원에서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지역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양한 강원도 내 음악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 뭉쳤다는 춘천 윈드 오케스트라. 2020년 7월에 창단 연주회를 시작을 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서 정기 연주회하고 이런 찾아가는 연주 그리고 이런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 때 연주된 화합의 노래를 첫 곡으로 연주했고, 철원 동송초 학생들이 모인 합창단도 미래 세대를 대표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부르는데 만약 여기서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저기까지 들렸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합창단 학생에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새겨보는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저 여기서 옛날에 동요대회 했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와봤어요. 이 지역에 오면 어때요? 전쟁이 치열하게 났던 곳이니까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군복무를 마쳤다는 한 청년은 동생의 공연을 보며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라면서 노동당사를 많이 봤었는데 이런 공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철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보던 한 관객은 북녘 고향을 늘 그리워했던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분이세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항상 이쪽 방향으로 오면은 부모님 생각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평화 콘서트를 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열띤 호응 속에 막을 내린 2022 PLG 페스티벌. 이 행사엔 음악으로 남북을 잇고 싶다는 임미정 예술감독의 바람도 담겨 있는데요. 2019년 임 감독은 강원도의 PLG 페스티벌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런 결심엔 미국 유학 시절 남북 가곡 음악회에서 북한 음악가들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큰 몫을 했는데요. 평양에 갈 기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 음악가랑 같이 연주를 했죠. 같이 연주를 하면 느껴요. 이렇게 소리를 섞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하고 마음과 마음이 섞는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깊이 공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시작돼 다양한 시도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임 감독은 북녘 땅으로 무대를 넓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PLG 페스티벌은 남쪽 안에서의 DMZ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미래에는 북쪽에서의 그쪽 접경 지역에서도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때 가까워진 듯했던 남북 간 관계가 다시 험악해진 요즘.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평화의 선율이 한반도 긴장을 늦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함께 노래합시다. 북녘에서는 김장 우리보다 조금 빠를 것 같은데요. 역시 10월, 11월이에요. 1년치고 정말 뭐 동원이네 뭐니 해서 뭐 매월마다 분주해요. 네, 근데 그 분주한 달 중에서도 가장 뭐 죽음의 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통상 북한에서는 배추 전투, 김장 전투, 무 전투 뭐 이런 식으로 전투를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쁜 달이에요. 1년 동안 무조건 해야 하는, 부시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배추나 무를 무조건 공급받아야 되고, 그거 안 하면 구실 못 한다고 그래요. 멍멍이라고요, 멍멍이. 그 김장을 한 다음에도 이 독채 훔쳐간다니까. 김치 다 넣어놓은 독채. 이 군대 김치 하나에 북한 사회의 어떤 단면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만 합니다. 이 대치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맞대응의 끝이 서로를 파멸로 끌고 갈 전쟁이 아니라면은 대화가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북청 물장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함경남도 북청군의 한 과수원에서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사과가 아주 잘 익었는데요. 이런 풍경만큼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남북의 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